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내년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부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 월 사용 시간 누계가 36,48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사용 건수가 102,913건으로 되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 건수는 3,430건이고 시간당 한 143건 정도로 계산됩니다. 조선 이래 최대 스테디셀러 토종 비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토종 비결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4%가 적어도 한 번은 토종 비결을 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 놓은 토종 비결 책이 나와 있어서 더욱 쉽게 한 해의 운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종 비결 책인데요. 어디 제 운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사가 평화롭고 순탄한 상이다. 지금까지 기르고 닦아오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임하게 되어 온갖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운수대통입니다. 해가 바뀌면은 올해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해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토종 비결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토종 비결이 언제부터 우리의 세시 풍속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파고다 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종 비결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쓴 운수를 봐주는 집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이 토종 비결을 보면서 신년 운수를 점칠 때인데요. 이 토종 비결이 언제부터 세시 풍속이 됐을까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이 토종 비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이건 좀 오래돼서요. 이거는 누구나 답을 모르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잘. 먼저 이지암에 관한 것은 총 22건이 나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종 비결에 관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한 건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이 토종 비결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다른 책이 또 예, 있습니까? 여기 동국세식이라는 예. 책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아마 오행점 이야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토종 비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데요. 정어를 지금 다 찾은 건데요. 혹시 다른 책은 또 없나요? 이를 한번 예. 살펴볼까요? 좀 찾아봐 주세요. 예. 토종 비결에 대한 기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년 운수를 본다 뭐 이런 말하고 같이 예, 그런 부분을 혹시 나오지 찾으면 않을까 되겠죠. 싶은데 어, 여기 무슨 예, 예. 점자가 뭐 하나 있는데요? 예, 점 척사점 윷을 가지고 예. 점을 친다는 거죠. 신년에 윷을 가지고 그 뭐 세 개를 짝을 만들어 가지고 네. 64개를 만든 후에 그 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나오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국 점을 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가 3번 나와 가지고 도도도 예, 그렇죠. 도도도 3번이면 건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아이가 어머니를 볼 운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운세겠죠. 네. 그다음에 도가 2번 나오고 개가 한 번 나오면은 아이가 뭐 이거 쥐가 뭐 창고에 들어간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시에 재밌게 점을 예. 우리 여러 오늘날 가지 내용들이. 예, 오늘날 뭐 설날 때도 한번 예. 이런 거 해보면 좋겠죠. 근데 토종 비결은 없네요. 우리가 지금 정월달을 예. 거의 지금 다 찾아본 것 같은데 토종 비결이 진짜 안 나오네요. 아, 그렇다면 이 시대에 토종 비결이 흔히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진 책인가요? 몇 년도죠? 이 책은 그 정조 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8세기 후반 그때 만들어진 책이고 주로 이렇게 그 18세기 후반 이전까지의 조선시대 생활상을 담은 책이니까 조선시대 그 전 시기를 어떻게 보면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런 책에도 없고 아까 그 살펴봤던 동국세시 같은 거는 더 후대 책인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토정 비결은 그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상 최대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큼 꾸준히 팔려온 토정 비결.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토정 비결을 보면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그런 풍습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이지함이 토정 비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정 비결의 토정이 이지함의 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 토정 비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최소한 1800년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토정 이지함이 살았던 시대는 1517년부터 1578년 사이, 즉 이지함이 세상을 뜬 지 200년 후에야 이 토정 비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정 비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이지함이 세상을 뜬 지 200년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이 토정 비결의 진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은 토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을 잘못 알려졌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토정 비결을 이지함이 직접 썼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현재 남아있는 토정 비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토정 비결이 소장돼 있다. 분명 표지에는 토정 비결이라 쓰여 있지만 이 책이 토정 비결 원본인지 필사본인지 또한 어느 시대의 책인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다. 이 책은 그 강행 기록이나 또 그 필사된 기록 혹은 그 서문 발문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간행인대를 지금 추측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지함의 후손이 이지함에 관한 사료를 모아 펴냈다는 토정집에도 역시 토정 비결에 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토정은 저수를 즐기지 않아 두 개 상소문 외에는 거의 저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 토정 선생의 유고를 편찬한다 보니까 토정 비결에 대한 얘기가 이런 말고도 없습니다. 그걸 볼 때 문학적으로는 토정 선생이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만은 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학문적인 풍토가 성리학 주작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학문은 조금 좀 도외된 유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안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시주 풍속이라는 걸 볼 때는 그 토정 비결을 보는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대까지는 분명히 직접 쓰신 건 아닌 거 아니냐. 새로운 자료가 없는 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어느 사람에 의해서 토종의 그러한 명성을 빌어서 가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19세기 그 중반은 봉건사의 그 해체기에 그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그 혼란한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때에서 이런 토종 비결 같은 것을 찾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상황과 아울러 봐서도 그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나왔던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정 비결 외에도 토정의 호를 단 토정 가장결이란 책이 남아서 전한다. 그러나 이 역시 누가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토정 비결은 과연 이지함이 쓴 것일까? 토정 비결은 과연 이지함의 저작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지함의 이름만을 빌려서 세상에 유포시킨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토정비결을 이지함이 썼다는 증거도 또 이지함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도 현재로선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백 년간이나 토정비결은 이지함이 쓴 것이라고 생각해 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토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토정의 이름만을 빌려서 세상에 퍼뜨린 것이라면 그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토정의 이름을 빌렸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토정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함은 갖가지 기행을 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의 갓과 관련된 일화다. 수십 년간 써온 갓이 망가지자 그는 특별히 갓을 주문해서 만들었다. 아이고 새님, 아이 새님이 어쩐 일일까요? 아이 대장간을 다 찾아오시고 예? 자네, 예, 이것 좀 보게나. 이지함이 대장간에서 주문했던 것은 쇠갓, 다름 아닌 소치였다. 이게 뭡니까요? 이지함이 외출하면 마포에 있는 이지함의 집에서는 그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그 갓에다 밥을 지어 먹어야 했다. 이지함의 속갓은 장안의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한겨울의 호도 차림으로 눈 위에 앉아 있었다고도 하고 무더운 여름날 며칠씩이나 물을 먹지 않고 견디기도 했다는 등 기록에 남아 전하는 이지함의 기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지함은 사는 곳도 유별났다. 그가 살았던 곳은 지금의 마포구 용광동 옛날 마포나루 근처였다. 그는 그곳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밑에는 굴을 파고 위에는 정자를 짓고 살았다. 토정이라는 그의 호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도에 마포 일대가 토종으로 표기된 걸 보면은 이지함의 흙집은 당시에도 유명했던 모양이다. 이지함은 그 흙집에서 주역이나 양명학 등 당시로선 이단시되던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그래서 그는 천문, 지리, 의학, 관형, 찰색, 신방, 비결 등의 학문에 두루 능통했다고 전한다. 그런 까닭에 새해가 되면 마포에 있는 이지함의 흙집에는 한 해 순수를 보러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승령, 승호, 변화무상이라. 좋구만. 좋습니까요, 선생님? 용을 타고 범을 타는 것은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이니 여간 운수가 좋은 게 아니야. 그렇군요. 아이고 예예, 셋내 잘했죠. 그가 미래를 예언할 정도로 천문지리 주역에 밝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화로 전한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남명 조식의 죽음을 예언하는가 하면 피가 천리를 물들일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며 15년 후의 임진왜란을 미리 내다보았다고도 하고 수백 년 후 부모의 묘소가 물에 잠길 것을 알고 미리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지함은 당대의 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언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무수의 솥을 갓처럼 머리에 쓰고 다녔다. 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지함은 상식을 초월해서 살았던 기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지함은 민중들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우야담이나 동패락송 같은 이지함 후대에 쓰여진 야담집에 보면 이지함이 축지법을 썼다든지 또는 해일을 미리 예견하고 간질병 환자를 치료했다든가 심지어는 돌루변에서 길가에 누워 있었다는 등 변신술까지 구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런 전설을 통해서 이지함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토정비결은 이지함이 썼으리라 믿어 의심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지함이 주역에 능통했고 뛰어난 예지력을 갖추었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바로 그 점이 이지함이 토정비결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역학인 중에서 토정 비결을 토정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역학인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정 가장결이라는 소설을 썼던 윤태현 씨. 그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토정 비결이 이지함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토정 비결이 이지함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토정 비결도 토정 비결은 그 주역의 한 그 분야거든요. 그런데 정통 주역을 보면은 상괴가 8, 그다음에 중괴가 8, 그다음에 합괴 변효가 6. 그래서 총 384수인데 토정 비결은 144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것을 빼면은 240수가 그 부족하거든요. 천지 만물의 자연의 이치를 다 터득하신 토정 스님이 똑같은 주역인데 그 240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그 이론을 내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괴가 차이가 나서 결국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직접 좀 괴를 뽑아서 비교해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정형실식 괴를 보면은 161이거든요. 이것은 송이라는 것은 싸우거나 뭐 투쟁이 있거나 구설수가 그것이 있었으니까 이라는 것은 그 순리대로 따르라 그런 뜻인데 그건 그러니까, 아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신중하게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주역으로 보면은 동이라는 것은 누구랑 협력하든지 어떤 귀인이 도와갖고서 그 일이 잘 되는데 그것이 이라는 것은 활활 타오른다.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전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요. 그렇죠. 좋죠. 그래서 토정 비결을 보신 것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제 말을 좀 따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 토정 비결을 이지함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토정 비결이 주역의 원리를 따르고는 있으나 그 괴수가 축소가 돼서 주역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역에 능통한 이지함이 토정 비결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주역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토정비결과 같은 책을 썼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정은 주역과 관상 등에 달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미래까지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듯 이 토정이 심취했던 학문들, 주역, 양명학, 도교 등은 당시 조선 사회에선 이단시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대부가의 후예들은 사서오경으로 대표되는 주자성략을 공부해서 과거에 오르는 것이 정해진 과정이었고 그 외 학문들은 잡술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토정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대부가와는 인연이 먼 천민이었거나 중인이었을까요? 토정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곳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토정은 외가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지금 토정에 생가가 있던 곳은 댐 공사로 수몰돼 버리고 다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군지를 살펴보면 이지함의 집안인 한산이 씨 가문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는지 알 수 있다. 이지함을 비롯해서 그의 부친이었던 이치, 선조대의 영의정이었던 조카 이산해와 그리고 이산보의 이름이 보인다. 이지함의 7대조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가정 이곡이었고 6대조는 목은 이색이었다. 보령의 화암 서원에는 이지함이 배향되고 있다. 본받을 만한 성현만을 제향하는 서원에서 이지함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 이지함이 단지 제가 잡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율곡이인은 그의 석담일기에서 이렇게 이지함을 얘기했다. 토정은 사물에 비하면 기이한 꽃과 풀이요 진기한 보석이나 괴이한 돌과 같다.
서로 마음을 비춰보아 조금의 장벽도 없었고 서로 살펴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이황과 쌍벽을 이루던 대학자 조식은 도연명의 의고시에 비유해 이렇게 토정을 평했다. 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노상 남루하더라. 한 달에 9끼가 고작이요 10년토록 갓 하나로 지내더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건만 언제고 좋은 얼굴이더라. 내 그분을 보고자 하여 이른 아침에 하관을 넘어갔더니 청송은 길을 끼고 울창했고 배구는 처마 끝에 잠들더라.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곁에서 살며 새한까지 이르고자. 토종은 오히려 당대 조선사회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당대 대학자들이 인품과 학식을 칭송해 마지 않았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토종이 왜 정통 성리학자로서의 입신 출세하는 길을 버리고 역술 등 제가 잡수를 연마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긴 이사, 처사로서 한평생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지함이 벼슬길을 버린 데에는 친한 친구였던 안명세의 죽음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안명세는 사관으로 살인파 학자들을 옹호하는 시정기를 썼다가 을사사화 당시에 대역죄인으로 몰렸던 인물이다. 장차 이 나라의 춘추는 누가 기록할 것이오며 또한 춘추를 기록한다 한들 그 누가 얼마로 기록할 것이겠사옵니까? 안명세는 모진 고문에도 치조를 꺾지 않다가 결국 차명을 당하고 말았다. 그 나라의 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안명세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를 대역죄로 다스렸으니 사화가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한 것이다. 이지함이 살았던 1517년에서 1578년까지는 조선조의 4대 사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극도의 혼란기였다. 그 어지러운 정치 위에 흉년과 기근까지 극성을 부렸다. 명종대는 해마다 가뭄으로 기우제를 올렸던 기록이 수십 건이나 되고 평양에선 대홍수가 나서 익사한 사람만 무려 209명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낮에는 양민으로 밤에는 도적으로 변하는 실정이었다. 명종대의 의적 임꺽정은 그런 백성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혼란한 때 이지함은 벼슬길에 나가서는 자신의 뜻을 펴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국을 유람하며 이름난 학자들을 만나 학문을 토론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달랬다. 그는 과거 공부가 아닌 도학과 양명학 등 이단적 학문에 심취했다. 고려 말의 혼란기에 주자성리학이란 새 사상이 필요했듯이 주자성리학을 대신해 도탄에 빠진 조선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지함이 스승으로 모셨던 서경덕이나 더불어 교우했던 남명, 조식, 북창, 정념 등은 모두 그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던 처사형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지함은 그 누구보다 한 발 앞선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직접 소금을 구워서 파는가 하면 쪽배를 타고 3번이나 제주도에 들어가 바가지 장사로 떼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번 돈은 모두 빈민 구제에 사용하곤 했다. 아니 도주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땅이며 곳간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나눠주다니. 아니 그럼 도주를께서는 나 말인가? 홍명의 소설 임꺽정에도 이지함은 등장합니다. 제주도로 가던 임꺽정과 주팔 일행은 도중에 이지함을 만나는데 주팔은 이지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능히 3군을 통치할 만한 경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잘못 만나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세상을 잘못 만난
이지함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구원할 새로운 사상, 암울한 현실을 개혁할 방안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바뀌자 이지함은 자신의 사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과연 이지함이 현실 정치 속에서 찾고자 했던 새로운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이지함은 포천 현감을 제수받아 벼슬길에 오른다. 1574년 이지함의 나이 57의 일이었다. 이 포천 현감 시절 이지함은 포천의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고 백성과 나라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조정해 상소했다. 이른바 이지함의 3대 부고론이다. 이지함은 임금에게는 3가지의 창고가 있다고 전제하고, 첫째, 도덕의 창고인 인심을 바르게 할 것. 둘째, 인재를 뽑는 창고인 이조와 병조의 관리를 잘 뽑았을 것. 셋째, 100가지 사물을 간직한 창고인 육지와 해양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이지함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육지와 해양, 곧 나라가 가진 자원의 개발이었다. 땅과 바다는 100가지 재용의 창고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개발하면 그 이익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것인즉 은광은 개발에 주조할 것이고 고기는 잡고 소금은 널리 구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포천현에 전라도 만경현 양초주라는 곳을 소속시켜주면 물고기를 잡아서 수년 안에 수천 석의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금을 구우면 역시 수년 안에 포천의 빈약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며 황해도 풍천부 갯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이지함의 경제정책은 정약용과 박제가 등의 실학자들이 제시했던 이용 후생의 방안을 무려 200년이나 앞서서 주장한 것이었다. 토정 선생은 그 산업을 개발하자, 광산을 개발하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선 시대는 그 본말론이라 그래서 농사가 본이 되고 장사가 그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가 공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토정 선생은 그 말로써 그 본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사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 사상이 한 200년 후에 18세기 중반의 실학자, 그 중에서도 그 북학파, 그 중에서도 또 박제가에 의해서 바로 이 사상이 그대로 그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곧 포천 현감직을 사직했다. 그러나 조정에선 곧 이지함을 아산 현감으로 파견한다. 그가 부임하는 길에 목격한 것은 역시 유리 걸식하는 가난한 백성들이었다. 부임 직후 그는 동원 앞마당에 거린청을 설치해 굶주려 거지가 된 백성들을 모아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었다. 오방은 어디 있는가? 집신을 삼고 논밭을 경작하게 하는 등 일거리를 줌으로써 빈민을 구제하고 아산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어물 곡물을 없애기 위해 양어장을 메워 전답으로 만들었다. 이지함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백성의 필요에서 시작해 밑으로부터 나라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정책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절 아담 스미스라는 서양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국부론의 저자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학자 이지함의 경제 사상에 대해선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광산과 바다를 개발해서 국가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이지함. 그는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부론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지함의 국부론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이지함이 주장했던 몇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소금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상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음식과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백과사전에서 소금에 관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선생님,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도 소금은 어느 정도로 귀했나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소금이 귀해서 콩깍지를 삶아 먹을 지경이었고 만주 연고탑 지역에서는 여진족들이 자주 조선의 국경을 침입해서 군사와 장수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 인질의 석방 조건으로 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금을 왜 많이 생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소금을 만드는 방법, 또 그 당시에 조선의 그 농본 응말 정책, 경제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같이 생산 방식이 천일제임이 아니라 바닷물을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끓이는 자염이었기 때문에 생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장상곳, 변산반도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일의 대표적인 염전 지역인 안면도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엔 갯벌에 밭을 갈아서 바닷물을 뿌려 소금의 농도를 높인 다음 다시 바닷물을 부어서 솥에 끓여서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금을 굽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 바로 소나무. 그래서 조선시대 염전 지역은 대부분 바닷가에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엔 이 소나무가 세금을 걷는 데 쓰이는 조은선이나 세곡선, 국방에 필요한 전선 등의 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써야 하는 소금업을 장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조은선이나 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소나무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소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정책적으로 소금을 마음대로 굽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소금은 더욱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가격은 더욱 비쌌을 것입니다. 현재 소금 한 푸대의 가격은 약 6,000원에서 7,000원 선. 그럼 조선시대 소금 가격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원 일기, 기타 자료들을 보면은 당시에 소금의 가격이 쌀의 2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오늘날 15, 16만 원 정도 하니까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한 7, 8만 원 되겠죠. 조선시대 소금의 가격이 한 섬에 오늘날의 돈으로 약 8만 원 선, 오늘날 소금 가격의 무려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소금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판다면 분명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함의 소금 생산 장려 정책은 국부를 쌓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고 또 실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지함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 후 실록에는 이지함의 선견지명에 대해 감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찍이 소금 산업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일국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던 토종의 말이 이제 와서 겪어보니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함의 소금 정책은 후대 정치가들 이덕형, 이산해, 유형원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토정비결에 이지함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러한 이지함의 사상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토정비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토정비결이 어떤 책이기에 사람들은 그 책을 이지함이 썼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토종 비결은 어떤 성격의 책일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그리 오랜 세월 토종 비결을 즐겨봐 왔던 것일까? 지난 82년 한 인류학자가 컴퓨터로 토종 비결의 괴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상 최초의 토종 비결 분석. 그 결과는 몇 년 뒤 책으로 출판돼 국내에 알려졌다. 그 책에는 토종 비결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우선 토종 비결의 괴에 대한 내용 분석이다. 토종 비결의 전체 괴는 144개. 그 각각의 괴는 다시 전체 운과 월별 운 등 세부적인 49개의 괴로 설명돼 있다. 결국 토종 비결에 나온 전체 괴의 수는 모두 7,056개가 된다. 그 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은유적인 표현이다.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다.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결정적인 불운과 관련된 괴는 2,000여 개뿐이다. 결국 좋은 운의 범주에 해당되는 괴가 70% 이상, 토종 비결은 좋은 운세, 희망을 전해주는 책인 것이다.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의 70%는 자신의 1년 운세를 좋다고 생각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다. 70%가 괜찮은 거고 30%가 약간 나쁜데, 나쁜 예언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빠서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해를 받는다는 소리는 없고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영합한다고 그럴까,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예언은 없다. 아주 심각하게 나쁜 예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구나 옛날에, 지금도 뭐 살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살기가 더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그 위안을 받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토종 비결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호소력을 가진 대중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종 비결을 본 사람이 전체 국민의 64%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종 비결이 보기 쉽고 봐서 기분 좋은 역술서라는 점을 반증한다. 토종 비결은 이렇듯 희망과 위안을 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며 널리 읽혔던 것이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즐겨보는 토종 비결. 이 속에는 간절히 위안을 바라던 민중들의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세를 살아내야 했던 백성들. 올해는 좀 더 나은 해가 되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토종 비결을 이지함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누가 썼는지 그것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토종 비결은 보는 이에게 위안을 주는 비결서였고, 그 시대 백성들은 그 같은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인물로 생각됐던 사람은 바로 이지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지함은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떴다. 그가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군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었다. 지금 군역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장차 외적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이 앞장서 싸우지 않을 것이니 큰 환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상소문이 조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세상을 떴다. 이지함에게 꾸지람을 들은 아전이 올린 지네집을 먹고 독살됐다고도 하고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떴다고도 하는 이지함의 죽음. 그의 죽음은 아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다. 실록에 따르면 아산의 백성들은 노소를 막느라고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이 슬퍼하며 거리를 가로막고 울부짖으며 다투어 고기와 술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지함의 조카로 선조대 영의정을 지냈던 이산에는 이지함의 묘에 이렇게 적고 있다. 재주는 좋기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세상에서 희엄하지 아니하였고, 행실은 좋기 풍속을 규범할 수 있었으나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지혜는 좋기 혼미함을 밝힐 수 있었으나 세상에서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덕성은 좋기 만물을 진압할 수 있었으나 세상에서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한갓 그 외면만을 보고 혹은 탁월하여 매여 지내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어찌 나의 숙부를 안다 하겠는가. 이지함은 그가 세상을 뜬 지 약 100년 후인 숙종 39년 이조 판서로 추중됐다. 시대를 앞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았던 선각자 이지함. 오늘날까지 토정비결이 이지함의 이름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이유는 이지함의 민본적 사상과 난세를 살며 간절히 위안을 바라던 백성들의 소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각종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토정비결을 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는 과연 토정비결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함께 읽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